자, 봅시다. 자, 조금 전에 배운 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배웠죠? 절차의 개시. 자, 개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서 절차의 진행,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뭡니까? 심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해야죠. 근데 이 심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이 자체로는 뭐의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미 우리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일회태 행정사 기출문제로서 우리 비송사건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하라 이렇게 출제가 돼서 일단 출제 경향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심리 방법에서 우리 심리 방법은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다루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의미로서 이론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소송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요 골자가 되는 것은 심리 방법은 소송은 뭡니까? 소송은 대표적으로 판결이라는 거예요. 소송은 판결이죠. 소송은 판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변론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 판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송은 뭐냐? 비송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비송과 관련돼서는 비송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송결정으로서 이거는 임의적 신문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신문이다라는 게 탄생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송은 판결이요. 그래서 이제 소송 판결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필요적 변론이 되죠. 변론이 되고 여기 비송과 관련돼서는 비송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정으로서 임의적 신문주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변론과 임의적 신문주의 그러면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당사자가 쥐고 있다. 그러면 당사자가 쥐고 있으면 당사자 변론주의가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개시하고 있다. 임의적 신문주의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심리 방법은 소송은 판결이요 비송은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신문에 의한 심리라고 써놨어요. 신문. 그래서 신문에 의한 심리. 그래서 심리. 자, 심리가 결정이 되고요. 신문에 대한 심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법원이. 그래서 법원이 심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문이라고 합니다. 자, 소송법상은 판결 절차가 심리를 위해서 반드시 멸을 얻어야 돼. 변론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까 주요 글자를 어떻게 잡았어요? 그래서 소송 판결은 변론이요. 비송 결정은 임의적 신문으로서 법원.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도 하고요. 자, 신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죠. 신문이란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게 말 또는 서면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로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문 기일을 지정하여 신문 기일, 조금 전에 배웠던 게 기일과 기간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일을 기정하여 소환에 대해서 소환해야 되며 비송사건 절차의 신문은 임의적이다. 그래서 임의적 신문이라는 게 이제 결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의한 심리는 대표적으로 비송은 뭐의 결정은 임의적 신문이다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인정의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인정의 방법입니다. 사실 인정의 방법은 누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법원이 사실을 탐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수란 게 사실의 탐지라는 게 탄생이 돼요. 그래서 사실의 탐지. 이때 사실의 탐지는 뭐예요? 바로 증거조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증거조사라는 게 있어요. 증거조사. 자, 여기에서 이제 당사자 본인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는 게 있다. 본인 신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신문. 자, 사실의 탐지는 누가 한다? 법원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지배한다. 법원이 지배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바로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직권탐지주의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직권탐지주의다. 자, 증거조사는 뭡니까?
민사소송법 점거 방법으로 정인을 되는 것. 그 다음에 금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서정, 서류와 관련돼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5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비송사건 절차법에는 대표적으로 인정과 감정에 관해서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문서 제출 명령이나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서 선서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 심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인과 감정인을 신분할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조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간이주의라는 거야. 간이주의. 자, 간이주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주의다. 자, 우리가 이제 절차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절차의 뭐다 특성은 우리가 3S라고 그랬어요. 3S. 3S는 대표적으로 뭐다 시크릿, 엄밀해야 된다. 엄밀성은 두고 있고요. 엄밀한다. 그럼 엄밀성 그러지 말고 이게 대표적인 비공개주의라는 겁니다. 비공개주의를 체크하고 있고요. 자, 심플리하죠. 심플리.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간이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들리하죠. 그래서 신속해야 된다. 그래서 신속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비공개주의, 간이주의, 신속주의. 그러면 정인과 신문에 관계에서는 조서를 작성해준다. 조서는 대표적으로 간이주의의 한 뭐의 이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S. 그래서 우리 비송사건의 특질에서 대표적으로 절차의 진행의 특성에는 3S가 있다. 그래서 비공개주의, 대표적으로 간이주의, 그 다음에 무슨 주의가 있다? 신속이라는 신속주의가 있어요. 이 신속주의도 간이주의로 연결되고, 간이주의는 빨리 하려면 뭐다? 비공개주의로 대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S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인정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사실 인정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소송은 형식적 진실 발견주의예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 대해서는 직권주의가 특허가 있죠. 그래서 직권적이나 그러면 객관적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은 대표적으로 형식적 진실 발견주의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그래서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변론회에서 드러난 소송 자료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사실을 확정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되나, 법원은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객관적 실체적 진실 판결주의를 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에 필요한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방법으로서 사실 조사를 행해야 되며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려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그래서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자, 그래서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다. 자, 진실 발견주의.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한다. 그래서 직권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직권주의. 그래서 아까 직권 사실 탐지의 대표적인 게 뭐다? 직권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권 탐지주의가 탄생하게 되고요. 직권 탐지주의다. 그래서 직권 탐지주의.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당사자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참 법학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참 논란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입니다. 자, 입증 책임은 당사자를 전제로 했을 때 입증 책임. 그래서 우리가 입증 책임은 1단계입니다. 1단계.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입증 책임 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1단계는 누가 유리한가를 봐라. 유리한가. 누가 유리한가. 그래서 유리한가. 누가 유리한가를 봐라. 누가 유리한가를 보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거는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이라는 결론이 판사가 전하게 돼요.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누가 유리한 것을 봐라.
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래서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한다. 그래서 자, 우리 딴 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해 주면 됩니다. 자, 3단계요. 3단계는 추정이에요. 그래서 추정. 자,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 규정이 있고 간주 규정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이 돼요. 그래서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전환. 자,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이 나오면 1단계. 자, 대표적으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면서 이렇게 꾸려 나가야 돼요. 그러면 1단계는 누가 유리한가?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하며, 그 다음에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추정받으면, 자,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참고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를 좀 우리가 의미를 좀 잡아주자고요. 자,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추정. 추정은 뭐냐? 자, 우리 조문에 뭐뭐서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뭐뭐서로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뭐뭐서로 추정한다. 이게 대표적인 자, 추정 규정이 됩니다. 뭐뭐서로 추정한다. 그래서 자, 이거는 법원에 선고가 없더라도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것. 이게 바로 추정 규정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자,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그래서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죠. 이익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이익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죠. 그러면 자,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채무자의 반대 당사자. 그럼 채권자가 입증하게 돼 있네요. 자, 채권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우열을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입증 책임에 전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추정이라는 의미를 봐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이거는 법조문으로 본다면 뭐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법원의 선고시만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선고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고시에 근고시에 깨지는 것. 이게 바로 깨지는 것. 이게 대표적인 간주 규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이게 이제 준이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잡아줘야 돼. 준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이거는 마치예요. 마치. 그 다음에 같은이 됩니다. 같은.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의제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간주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간주. 자, 이걸 뭐라고 씁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가름이라고 써놔요. 가름.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자로 치면 이거는 적이 돼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한다면 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잡아야 돼요.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적. 그래서 노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입니다. 자, 이런 해를 한번 들어놔야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지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이라는 것은 O야. 그러면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이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건질 때 어떻게 얹어야 돼?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법률적 행위다라는 단어를 건지게 되면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준이라는 의미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잡을 거는 뭡니까? 자, 건이라는 의미를 잡아둬야 돼. 건이라는 게 있죠.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야. 그래서 계속적 의미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한다. 건저당이 되죠. 그래서 건저당권이 되고, 자, 질권을 계속한다. 그래서 건질이 됩니다. 그래서 건은 계속적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전이라는 것과 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 자,
그럼 전세권을 다음으로 넘긴다. 전전세가 되고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가 되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다음으로 넘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주관식을 쓸 때 한번 의미상으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추정이라는 의미, 간주라는 의미와 중과, 건이라는 의미가 정과 복의 의미 이걸 상식적으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입증책임과 관련돼서 입증책임은 당사자가 원고 피고에 관계에서 입증을 하게 되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건 패소 판결이 되겠죠. 그러면 입증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는 우리 비송사건 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요거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자, 비송사건이란 이런 개념을 잡았죠. 비송사건이란 사건관계 형성, 변경, 소멸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후견적 입장에서 개시가 된다. 그러면 입증책임의 문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한번 보죠. 자, 49페이지입니다. 자, 입증책임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 불명확한 사실이나 다툼이 있는 사실에서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때 입증 책임 있는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패소게 돼요. 그러나 비송 절차에 있어서는 직권 탐정지가 중견 관계로 입증 책임은 있을 수 없으며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 심리 방법은 대표로 직권주의, 객관적 진실 발견주의, 절대적 진실 발견, 직권주의, 직권 탐지주의 이거는 법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증 책임의 문제는 크게 대두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리 방법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심리에 관해서 약속을 하라. 이미 1회 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신문에 의한 심리, 사실 인정의 방법, 그래서 사실의 탐지, 그래서 증거조사.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증인, 검정, 감정, 서정, 당사자 본인 신문 5가지겠지만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인정과 감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되고 사실 인정에 대한 원칙들, 대한 확설로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직권주의, 직권 탐지주의,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인정에 대한 원칙으로서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 직권주의, 직권 탐지주의에서 입증 책임. 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에 큰 논란거리는 없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 우리가 그러면 민총이라든 민법 총칙에서 입증 책임 요 공식을 우리 소송 사건과 관련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가 지어지겠네요. 자, 심리 방법이죠. 자, 이제 절차가 개시되고 스타트가 되고 이제 개시가 됐죠. 개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심리 방법을 우리가 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딩을 시켜야죠. 그래서 절차의 종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페이지 절차의 종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절차의 종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종료에 대해서 우리 2회 때 출제가 됐죠. 자, 절차의 종료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해서 절차의 종료. 그러면 절차의 종료는 뭡니까? 바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게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몇 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자, 전국 재판에 의한 종료가 있죠. 종료라는 게 나와요. 종국이라는 것은 재판을 마치는 게 종국 재판이 되죠. 그러면 자, 우리 절차의 종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종국 재판에 의한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종국 재판의 종료면 이게 가장 정상적인 종료 방법이다. 그렇게 학설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종국 재판에 의한 종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죠. 대표적으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날은 이제 신급 가날이 되죠. 그래서 1심입니다.
1심. 1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심이라는 게 있어요. 2심. 그 다음에 3심 제도가 있죠. 그래서 3심. 그래서 3심이라는 게 끊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1심이라는 것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항고라고 그럽니다. 항고가 되고요. 여기 이제 2심에서 제하고는 것을 이걸 재항고라고 그래. 그래서 재항고. 그래서 우리 비송사건의 절차에서 대표적으로 전국 재판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신청의 판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항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항고가 있어요. 재항고가 있다. 재항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항고,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고는 대표적으로 두 개로 떨어져요. 이게 바로 보통 항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항고, 그래서 보통 항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즉시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다. 자, 보통 항고는 뭡니까? 이건 확정차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차가 딱 종료가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면 적시 항고라는 것은 쭉 갑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를 하게 되면 여기 일주일이라는 7이라는 어떤 확정차 단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 공고와 관련돼서 전국 재판의 종료와 관련돼서는 보통 항고와 적시 항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이렇게 3심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간다. 직접적으로 간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항고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이걸 바로 특별 항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항고가 되고 그러면 항고의 종류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이해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통 항고, 즉시 항고, 특별 항고, 그 다음에 재항고가 있죠. 그러면 항고, 그러면 전국 재판의 종류로서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절차의 종료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번에 즉시 항고가 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차 단어가 있으므로 즉시 항고 기간에 두거나 항고의 포기 혹은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재판이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된다. 보통 항고는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확정차다가 없으므로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 형되는 사건에 있어서 항고의 신청은 새로운 사건의 계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차의 종료 시점,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의 종료 시점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절차의 종료 시점. 자, 절차의 종료 시점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래서 이걸 1로 적시한 걸로 돼 있고 2로 돼 있고 이게 확정차등의 기간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의 종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고지가 되겠죠. 재판의 고지 방식이 되네요. 자, 고지가 됩니다. 자, 고지는 어때요? 고지 방식의 자유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지 방식의 원칙. 고지 방식 자유 원칙. 자, 예외적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예외적 측면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예외적 측면은 비송사건 절차에 이와 같이 고지 방식, 자유원칙이 적용되나 다음 같은 예외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 배웠던 거 바로 기일입니다. 기일의 소환. 그래서 기일의 소환이 있어요. 기일의 소환입니다. 기일의 소환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송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에 의해서 해준다. 그래서 송달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송달. 자, 기일의 소환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 고지를 할 자가 주소가 불명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시송달이 있죠. 그래서 공시송달에 대해서 공시송달 이렇게 됐어요. 자, 공시송달과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사 절차법에 대해서 우리 공시송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나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부한다, 교부송달이 있죠. 그래서 교부송달.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송달이 있죠. 그래서 보충해준다, 보충송달.
보충 송달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치 송달이 있죠. 그래서 유치 송달이 있고요. 유치 송달. 조치 송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편 송달이 있죠. 그래서 우편 송달. 우편 송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대표적인 이제 공시 송달이라는 게 탄생하고요. 그래서 공시 송달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공시 송달이라는 거. 자, 기대 소환과 공시 송달. 그러면 대표적으로 고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세를 불명으로 인해서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 공시 송달의 방법이어야 한다. 공시 송달을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한다. 18조 2항 단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송달 기간, 방식, 교부, 보충, 육칠, 우편 송달, 공시 송달, 그다음에 촉탁, 알려서 하는 게 있고요. 효력 등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국 재판의원 종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바로 신청 취하에 의한 종료가 있어요. 자, 신청 취하는 종료로서 대표적으로 취하에 대해서 의미를 잡아보죠. 취하라는 것은. 자, 신청 취하에 의한 종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부연 설명하면 바로 철회라는 게 있어요. 철회. 자, 철회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바로 취소라는 게 있어요. 취소. 자, 철회와 취소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죠. 철회, 취소. 자, 그럼 철회에 대해서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봅시다. 철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률 효과. 자, 발생 전에 하는 거. 발생 전. 그렇죠. 발생 전. 자, 취소라는 것은 뭐냐? 바로 법률 효과 발생 후에 하는 거죠. 발생 후라는 게 떨어져요. 발생 후. 법률 효과 발생 후에 취소한다. 그러면 일단 뭡니까? 일단 유효하죠.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 일단은 뭐예요? 취소권자가 취소하는 거, 행위에 의해서 취소되는 게 이게 바로 취소가 되죠. 법률 효과 발생 후에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고표라는 게 대비되기 시작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철회라는 게 뭐고 취소라는 게 뭔지 그 개념 정도는 한번 단독집적으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게 탄생하느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씁니다. 이제 써요. 쓰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붙입니다. 붙이고 그랬으니까 받고 그러겠죠. 바꾸면 뭐예요? 읽겠죠. 그래서 읽는다라는 이런 게 의미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쓴다, 쓰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받고 읽는다. 자, 쓴다라는 것은 요거는 색칠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표백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우리가말로 표백주의입니다. 자, 붙인다 이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붙인다. 발신주의가 되죠. 그래서 발신주의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요. 받고 그러면 이제 도달주의가 탄생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읽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지주의가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백주의라는 거에서 지금은 뭡니까? 바로 여기는 바로 표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의자. 여기에서 이제 여지주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 자, 우리 민법은 피해자와 상대방을, 피해자와 상대방을 절충하고 있는 무슨 주의다? 바로 도달주의예요. 그럼 도달주의보다 한 번 한 게 빠른 게 뭐다? 발신주의. 그러면 도달주의 A가 대표적으로 발신주의가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도달주의 A로서 발신주의는 거래의 신속을 요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대표적으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피의자와 상대방을 절충하고는 도달주의다.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의사표시 효력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 시기이다.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 시기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표시 철회는 언제 하느냐? 바로 도달 전에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 전 하면 의사표시가 철회가 되는 거죠. 철회는 일단 뭐와 같아요? 바로
자로 치하에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의 치하, 신청의 철해라는 게 탄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여기 이제 기초공사가 상호 이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쓰고 붙이고 받고 있는다. 표백, 발신, 도달, 여지주의. 그래서 피의자 상대방을 절차하고 있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야. 그러면 어사 표시 철회. 이거는 언제 한다? 바로 도달 전에 해준다라는 거예요. 법률효과 발생 전 단계에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신청의 치하에 의한 종료는 어떻게 되는가? 비송사건의 신청도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자유로이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우리가 개시를 하게 되죠. 당사자에 의해서 개시될 때. 그러면 이때는 취하가 되지만 법원이 개시해 줄 때 이때는 취하가 안 된다는 의미가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다만 신청의 취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인의 의미에 속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찬성하게 되죠. 그러면 신청치의 방식은 뭐다? 분류식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면 또는 말로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신청이 취하. 신청 취하의 허용은 신청이 취하되면 사건도 당초부터 법원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며 이미 행해진 비송행위는 모두 효력을 잇는다. 그래서 절차 비용은 신청인이 그래서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비용한다? 바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봤어요. 자, 절차는 이제 어떻게 전개되죠? 바로서 이제 첫 번째 간할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간할. 그 다음에 간할이 대두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인, 개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신청인.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신청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신청 방법이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 방법이 있으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심리 및 재판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심리 및 재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복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복 방법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비용 부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의 개시에서 절차의 종료에서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면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는 취하에 대해서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된다? 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때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신청 취하의 방식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본요식행위며 자, 신청의 취하에 대한 절차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절차의 종료가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게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네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뭡니까?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당사자 사망에 의한 당사자의 의한 종료가 되겠죠. 당사자 또는 당사자 사망했으면 자연적 효소로 자연적 원인으로서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의 어떤 상속인이 뭡니까?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소송을 받아서 수개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럼 당사자 사망에 의한 종료. 예컨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비송 사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즉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해산 명령 사건에 관련하여 법원이 회사 세산의 보전 처분으로서 관리인을 선임하였지만 그 관리인이 도중에 사임 허가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 사망한 경우 법원은 사임 허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는 그대로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사자 사망했더라도 당사자 상속인, 즉 상속인이 뭐예요? 권리 의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때는 뭐다 수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적 종료인으로서 당사자 사망에 의한 종료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절차 종료에 대해서 우리 약설하라. 그러면 첫 번째 전국 재판에 의한 종료가 있고요. 두 번째 신청 취하에 의한 종료, 당사자 사망에 의한 종료. 여기서 이건 절차의 종료와 관련돼서는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자, 첫 번째 전국 재판에 의한 종료. 자, 그러면 신청 취하에 대한 종료. 그래서 신청 취하에 대한 종료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당사자 사망에 의한 종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크게 우리 절차의 종료와 관련돼서 본다면 그 다음에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신청치하에 의한 종료가 있고요. 당사자 사망에 의한 종료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 사망에 의한 종료. 두 번째는 뭐예요? 신청치하에 의한 종료. 그 다음에 이제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네요. 자, 그렇다면 절차가 개시되고 절차가 진행되고 심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면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제5절 무슨 부담이에요? 자, 비용 부담 문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가 탄생하게 되네요. 자, 비용 부담과 관련돼서는 제5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5절 비용 부담 문제. 그러면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외워둘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다음 시간에 암기를 해 오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 절차도는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법 방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용 부담.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려는 게 페이지 51페이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의 개시, 절차의 진행, 심리 방법, 절차의 종료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꼭 한번 숙제하고 부탁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법 방법, 비용 부담, 기타의 문제로서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뭐예요? 이제 날짜도 점점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병신년에 달력이 한 장이 찍 찍혔어요. 바로 뭐예요? 1월 달이 하나 싹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시험 온 날이 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시작이 반이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 기본 강의도 벌써 51페이지 비송사건 절차와 관련돼서 총칙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날이 요즘 꽃샘추위도 있고 날이 변덕스러울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로 1차, 2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단 1차가 돼야 돼요. 1차가 돼야 되고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만 잡아두라는 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익숙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때 그때 팍 나가면 됩니다. 큰 부담 없이 2차는 한번 들어주는데 감을 우리가 잡아달라는 거. 익숙해져야 되고 감을 잡아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